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털없는 원숭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즈먼드 모리스가 지은 털없는 원숭이의 짝짓기 두 번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나갈 부분은 103쪽부터입니다. 금기와 통제 속으로 들어선 성.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해보면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와 성교 행위에서 털없는 원숭이의 관능을 강화하고 다른 포유류의 짝짓기 행위만큼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성공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경향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사이좋게 지내면서 힘을 모아 자녀를 키우는 한 쌍의 털없는 원숭이를 관찰해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서 사춘기에 도달하면 그때는 어떨까? 영장류의 행동 양식이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아버지는 곧 젊은 아들들을 내쫓고 젊은 딸들과 짝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잠자리 상대가 되어 아버지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출발점인 원숭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영장류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수컷들이 사회 변두리에 열등한 지위로 쫓겨나면 수컷만으로 이루어진 사냥 집단의 협동심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번식 체계에도 일종의 조계혼이나 이계교배 같은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짓는 제도가 살아남으려면 아들뿐 아니라 딸들도 제각기 자신의 짝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한 쌍의 암수관계를 맺는 동물에게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하등 포유류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영장류의 경우에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 한 쌍의 암수관계를 맺는 동물의 경우 새끼들이 자라면 가족이 분열하여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나 털없는 원숭이는 서로 협동하는 사회적 행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문제는 훨씬 더 절박하지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 한 쌍의 암수관계를 맺는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털없는 원숭이의 부모는 서로를 소유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성적으로 소유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성적으로 소유한다. 자녀가 사춘기에 도달하여 성적 신호를 발산하기 시작하면 아들은 성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경쟁자가 되고 딸은 어머니의 경쟁자가 된다. 아들과 딸을 둘 다 내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는 또한 자신의 텃세권을 갖고 싶은 욕구를 키우기 시작한다. 이런 욕구는 부모도 갖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도 젊은 시절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사춘기에 도달하면 이와 똑같은 유형이 되풀이된다. 부모의 지배하에 놓인, 다시 말해서 부모의 소유인 기지는 자녀에게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장소 자체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모의 신호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신의 새로운 기지를 세우기 시작한다. 이것은 텃세권을 갖는 육식동물의 전형적인 행동이지만 영장류의 행동은 아니다. 따라서 털없는 원숭이는 또 하나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런 조계혼 현상이 근친상간의 금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근친상간이 금지된 것은 조계혼이 비교적 최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제약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전에 생물학적으로 발달한 현상일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전형적인 번식체계는 영장류의 행동 양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천여막이다. 암컷이 천여막을 갖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인 것 같다. 하등 포유류에서는 태아기에 비뇨 생식기체가 발달할 때 천여막이 나타나지만 털없는 원숭이의 경우에는 유태 보존 현상의 일부로 천여막이 보존된다. 이것은 암컷이 난생 처음으로 성교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털없는 원숭이는 암컷이 가급적 성적으로 민감해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교를 방해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 상황은 겉보기만큼 모순된 것이 아니다. 천여막은 최초의 성교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성교에 탐닉하는 것을 막아준다. 청소년기는 적당한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이성과 교제하는 성적 실험기일 것이다. 이때 젊은 수컷은 성교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도중에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수컷의 경우 한 쌍의 암수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몸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으므로 그는 적당한 짝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암컷의 경우는 다르다. 한 쌍의 암수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성행위를 하면 임신할 경우 함께 새끼를 키워줄 짝도 없이 곧장 부모로서의 책임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천여막은 이런 경향을 부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수컷에게 깊은 애정을 품게 된 뒤에야 마지막 선을 넘을 것을 요구한다. 그 애정은 암컷이 최초의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 여기서 일부 일처제와 일부 다처제 문제에 대해 한마디 덧붙여야겠다. 털없는 원숭이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한 쌍의 암수 관계는 당연히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격렬한 수렵 생활로 수컷이 암컷보다 적어지면 살아남은 수컷이 여러 암컷과 짝을 짓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남아도는 암컷들이 생겨나게 되고 위험한 긴장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짝짓기 과정이 완전히 배타적이 되어 일부 다처제를 막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암컷들 사이에 심각한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을 뿐더러 암컷의 소유욕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여러 암컷이 낳은 새끼들 때문에 가족의 규모가 커지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압력도 일부 다처제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소규모의 일부 다처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심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작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존재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큰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규모가 큰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일부 다처제가 사라진 것이 오늘날과 같은 성공적 지위를 얻게 된 주요 요인이었는지 어떤지는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다시 읽겠습니다. 규모가 큰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일부 다처제가 사라진 것이 오늘날과 같은 성공적 지위를 얻게 된 주요 요인이었는지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요컨대 외딴 오지에 사는 낙후된 부족 집단이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 인류의 주류는 한 쌍의 남녀관계를 이루는 특성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즉 장기간의 일부 일처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류는 성적으로 가장 복잡한 털없는 원숭이다. 인간은 강한 성욕과 갖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한 쌍의 암수 관계를 이루는 동물이다.
인간은 조상인 영장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과 육식동물의 갖가지 특성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동물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구성 요소를 덧붙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대 문명이다. 숲속에 살면서 열매나 따먹던 단순한 동물이 협동을 필요로 하는 사냥꾼으로 변모하면서 두뇌가 커졌고, 이 커진 두뇌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일 시족이 모여 살던 곳은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었다. 도끼 시대는 이제 우주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칠애와 희왕찬란한 화려함을 얻은 것이 인류의 성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해답일 것 같다. 근본적인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너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물학적 변화도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겉꾸밈에 불과하다. 현대 도시 생활의 그럴듯한 겉모습 뒤에는 옛날과 똑같은 털없는 원숭이가 도사리고 있다. 단지 이름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사냥하는 원숭이는 일하는 원숭이로, 사냥터는 회사로, 소굴은 가정으로, 한 쌍의 암수관계는 결혼으로, 작은 아내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다. 미국에서 오늘날의 성적 행동 양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털없는 원숭이의 생리적 장치와 해부학적 장치는 지금도 완전히 활용되고 있다. 선사시대의 유물과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육식동물 및 영장류에게서 얻은 비교 자료를 아울러 검토해보면 먼 옛날 털없는 원숭이가 이 성적 장치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 공중도덕이라는 짙은 색의 니스를 말끔히 닦아내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선사시대의 유물에서 얻은 증거와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앞에서 말했듯이 문명의 사회적 구조가 동물의 생물학적 본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의 생물학적 본질이 문명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행위 체계가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로 유지되었다 해도 가로 열고 공동체는 커졌지만 그에 따른 성의 공유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괄호 닫고. 사소한 통제와 제약은 수없이 도입되었다. 이런 통제와 제약이 필요해진 까닭은 우리가 진화하는 동안 해부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정교한 성적 신호장치를 획득했고 성적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도시가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작은 부족 사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대도시에서는 우리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가로 열고 그리고 우리가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괄호 닫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사실 문화적 제약은 같은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들이 생기기 훨씬 전에 도입되었을 게 분명하다. 단일 부족 집단에서도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대중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든 성적 신호를 줄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부부를 결합시키기 위해 관능을 높여야 했다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제3자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관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게 분명하다. 한 쌍의 암수가 짝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은 대부분 공격적인 몸짓으로 제3자의 접근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처럼 서로 협동해야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덜 호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커진 두뇌는 이런 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을 이용한 의사전달, 가령 내 남편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다양한 사회적 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가장 유명한 본보기는 성서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이다. 털없는 원숭이는 직립자세 때문에 성기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도 다른 털없는 원숭이에 접근할
수가 없다. 네 발로 돌아다니는 다른 영장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으면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항상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성기 부위를 일종의 간단한 옷으로 가린 것이야말로 최초의 문화적 발달이었을 게 틀림없다.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은 분명히 성기 부위를 가리는 이 초기 문화에서 발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한 것은 훨씬 나중에 인류가 추운 지방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을 때였다. 문화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성적 신호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다양해졌다. 때로는 성기만이 아니라 2차적인 성적 신호를 줄이는 가리개, 젖가슴 덮개, 입술을 덮는 베일도 등장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자의 성기를 감출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기도 했다. 가장 유명한 본보기는 정조대다. 정조대는 배설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작은 구멍 2개만 뚫어놓고 생식기와 항문을 완전히 덮는 금속띠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생식기를 바늘로 꼬매거나 금속 걸쇠나 고리로 양쪽 음순을 연결하여 벌어지지 않게 하는 관습도 있었다. 최근에는 남자가 아내의 음순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채운 다음 성교할 때만 자물쇠를 풀어주고 성교가 끝나면 다시 자물쇠를 채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예방 조치는 특히 드물지만 단순히 옷으로 생식기를 가리는 온전한 방법은 이제 거의 보편적인 관습이 되었다. 보다 은밀해진 성행위.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성행위 자체가 은밀해졌다는 것이다. 생식기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리는 은밀한 부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용해야 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짝짓는 행위와 잠자는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와 함께 잔다는 것은 곧 그 사람과 성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성행위는 낮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라는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체 접촉은 성적 행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곳에서는 낯선 사람과 신체 접촉을 갖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우연히 낯선 사람과 몸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이 사과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일수록 그 강도가 높아진다. 거리를 오가거나 커다란 건물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찍어 그 필름을 빠른 속도로 돌려보면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놀랄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낯선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는 러시아와 같은 극단적으로 혼잡한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접촉을 허가받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가로 열고 예를 들어 미용사, 안마사, 의사 가로 닫고 와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만 깨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과의 신체 접촉은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접촉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이미 성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되어 있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다. 그래도 역시 친구나 친척들과 인사하는 의식은 일정한 틀을 갖게 되었다. 악수는 완전히 틀에 박힌 유형이 되었으며 의례적인 키스도 입술과 입술을 맞대는 성적 입맞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의식화한 형태, 서로 입술과 뺨을 맞대는 형태로 갖게 되었다. 몸의 자세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성적 요소를 제거했다. 여자가 두 다리를 벌리고 유혹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앉을 때는 두 다리를 바짝 붙이거나 한쪽 다리 위에 다른 다리를 교차시켜야 한다. 입이 어떤 식으로든 성적 반응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을 때는 대개 손으로 입을 가린다. 낄낄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특수한 종류의 웃음을 보이는 것은 구애 단계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얼른 손을 들어 입 부위를 가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남자는 턱수염과 콧수염을 깎아 2차적인 성적 특성을 제거한다. 여자는 겨드랑이에서 털을 제거한다. 중요한 냄새 덫에 구실을 하는 겨드랑이 털은 이 부위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음모는 항상 옷으로 조심스럽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개는 깎을 필요가 없지만 화가의 누드 모델이 제 알몸에서 성적 의미를 줄이기 위해 흔히 음모를 깎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몸 전체에서 채취를 없애는 작업도 자주 이루어진다. 우리는 의학적 치료나 위생에 필요한 횟수보다 훨씬 더 자주 몸을 씻고 목욕을 한다. 채취는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의학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채취 방지용 화장품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통제는 대부분 그것이 제한하는 현상을 좋지 않다거나 버릇 없는 것이라거나 교양 없는 짓으로 몰아붙여 반박할 수 없게 하는 간단한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제약의 참된 본질은 성적 신호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인 도덕 규범이나 성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보다 공공연하게 통제하기도 한다. 이런 통제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지만 중요한 관심사는 모두 똑같다. 즉 낯선 사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을 막고 정해진 짝이 아닌 상대와 성적 상호작용을 갖는 것을 줄이는 것이 이런 통제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통제는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수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스포츠와 격렬한 신체 활동이 장려되는 것은 그것이 성적 충동을 줄여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대부분 참담한 실패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성적 활동성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대신 신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잃고 얻는 것이 서로 상쇄된다. 성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처벌과 보상이라는 해묵은 제도뿐인 것 같다. 성행위에 탐닉하면 벌을 주고 성욕을 자제하면 상을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충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억압할 뿐이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우리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해진 짝이 아닌 상대와의 성행위가 위험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종류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극히 성적인 영장류로 진화한 털없는 원숭이에게는 이런 조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털없는 원숭이의 생물학적 본성은 끊임없이 그런 제약에 반란을 일으킨다. 한쪽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다른 쪽에서는 거기에 반대로 작용하는 진보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흔히 우스꽝스러울 만큼 모순된 상황을 초래한다. 여자는 젖가슴을 가리지만 브래지어로 젖가슴의 모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성적 신호장치는 젖가슴을 감추는 효과를 없앨 뿐만 아니라 속에 패드를 넣거나 부풀려서 젖가슴의 모양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젖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모방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젖가슴이 축 늘어진 여자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피하의 이 물질을 주입하여 좀 더 영구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내기도 한다. 몸이 다른 부위에도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패드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몸의 다른 부위에도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패드를 댄다. 남자의 삿주머니 가로 열고 15, 16세기 남성용 바지 앞에 볼록하게 단 주머니와 가로 닫고 어깨 패드 그리고 여자의 엉덩이를 부풀리는 허리 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부 문화권에서는 비쩍 마른 여자도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나 고무 패드를 사서 성적 매력을 높일 수 있다. 하이힐을 신는 것도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왜곡함으로써 걸을 때 엉덩이가
보다 많이 흔들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의 엉덩이 패드는 여러 시대에 사용되었는데 엉덩이에 패드를 대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 엉덩이와 젖가슴의 곡선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허리를 가늘게 만들려고 이 부위를 코르셋으로 단단히 졸라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50년 전에 유행한 개미 허리로 절정에 이르렀고 그 당시 일부 여자들은 개미 허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래쪽 갈비뼈를 수술로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입술의 성적 신호와 얼굴을 붉히는 신호 및 채취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술 연지와 볼 연지 및 향수를 널리 사용하는데 이것도 모순된 행동이다. 여자들은 생물적 채취를 없애려고 열심히 몸을 씻은 다음 시중에 파는 섹시한 향수를 뿌리지만 사실 이 향수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포유류의 냄새 분비샘에서 나온 물질을 희석한 것에 불과하다. 다양한 성적 제약과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인위적 장치를 살펴보노라면 차라리 솔직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겠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방을 냉각시켜 놓고 그 안에서 불을 피우는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적 자극을 제한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것은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성적 자극을 주어 한 쌍의 남녀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자극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가? 결혼한 부부끼리 있을 때만 생물적이거나 인공적인 성적 매력을 과시하도록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능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끊임없는 표현과 배출구를 요구한다는 사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능은 한 쌍의 남녀를 결합시키기 위해 발달했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의 자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짝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이 관능이 발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답의 일부에 불과하다. 성행위는 지위를 얻기 위한 장치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영장류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술책이다. 원숭이 암컷이 성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수컷에게 접근하고 싶으면 그에게 성적 매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것은 성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수컷의 성충동을 자극함으로써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형식을 리모티베이트, 영어로 리모티베이트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모티베이트 이렇게 읽으려고 했더니 리모티베이트, 행위라고 부른다. 암컷은 수컷을 리모티베이트함으로써 성행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적 자극을 이용한다. 우리 인간도 비슷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인위적인 성적 신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적대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한 쌍의 암수가 짝을 짓는 동물의 경우에는 이 전략에 위험이 따른다. 자극이 너무 지나치면 한 쌍의 암수 관계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문화가 개발한 성적 제약을 충실히 지키면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니까 당신과는 성교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히 섹시하다는 또 다른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적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첫 번째 신호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 이 전략은 멋지게 들어맞겠지만 불행히도 다른 영향력이 여기에 개입한다. 이것은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루는 구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옛날의 영장류 체계에 접목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영장류의 체계가 엿보인다. 한 쌍의 남녀가 짝을 이룬 상황에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당장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영장류의 충동이 다시 솟구친다. 뿐만 아니라 털없는 원숭이는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 어른 단계까지 연장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상황은 분명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체계는 여자가 줄줄이
많은 아이를 낳고 남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사냥하러 나가는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고안된 게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두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하나는 자녀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짝을 이룬 여자가 어느 정도 부모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으며 남편이 없을 때 다른 상대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사냥 집단에 가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물론 사냥은 오늘날 근무로 바뀌었고 날마다 일하러 나가는 남자들은 옛날처럼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남녀가 뒤섞인 집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 쌍의 남녀관계가 양쪽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괄호 열고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결혼한 여자의 26%와 결혼한 남자의 50%가 40세 이전에 혼외 정사를 경험했다. 괄호 닫고. 그러나 처음 맺은 한 쌍의 남녀 관계는 아주 강력해서 한쪽이 외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원래 짝과 헤어졌다가 또 한때 외도가 끝나면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히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은 한 쌍의 남녀 관계를 지나치게 변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 쌍의 남녀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성적 호기심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성적 호기심을 억누를 만큼 강하지는 않다. 강력한 성적 각인은 결혼한 부부를 결합시켜주지만 외도에 대한 관심마저 없애주지는 않는다. 한 쌍의 남녀 관계가 외도 문제에 마찰을 일으킨다면 그보다 덜 해로운 대용품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은 넓은 의미의 엿보기 취미인데 이 해결책을 채택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엄밀히 말하면 엿보기 취미는 다른 사람이 성교하는 모습을 엿봄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성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남의 성행위에 관심을 갖는 것도 엿보기 취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거의 모든 표본 집단이 이 취미를 즐기고 있다. 그들은 남의 성행위를 보고 성행위에 대한 글을 읽고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화, 연극 및 소설이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관여한다. 잡지와 신문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도 여기에 상당히 이바지한다. 엿보기 취미는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성행위를 엿보는 사람은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준다. 따라서 욕구가 절박하면 우리는 우리 대신 성행위를 함으로써 또는 하는 채 함으로써 우리에게 엿볼거리를 마련해주는 특수한 부류의 대리인, 즉 배우와 여배우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구애하고 결혼한 다음 새로운 역할로 다시 태어나 다시 구애하고 결혼한다. 엿보기 취미를 만족시켜주는 상품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 광범위한 동물 집단을 관찰하면 우리의 이런 엿보기 취미가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엿보기 취미는 비교적 해롭지 않고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엿보기 취미를 통하여 한 쌍의 남녀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남녀관계에 말려들지 않고도 성적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춘도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교 단계만으로 제한된다. 구애 단계와 성교 이전 단계의 행위는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구애 단계와 성교 이전 단계는 짝짓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억제되어야 한다. 물론 결혼한 남자가 성교에서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매춘부와 성교한다면 부부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지만 낭만적인 연애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낭만적인 연애는 육체관계를 맺지 않는다 해도 부부관계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동성연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성행위는 동성연애의 발전이다. 성행위의 주요 기능은 번식인데 동성과 짝을 짓는 것은 분명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서 미묘한 구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동성끼리 성교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동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동성애에 탐닉한다. 그러나 동성끼리 짝을 지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생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번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동물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암컷이 공격적인 수컷을 리모티베이트하기 위해 성적 신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암컷은 공격적인 수컷을 성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그의 적개심을 억누르고 공격받는 것을 피한다. 지위가 낮은 수컷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할 수 있다. 원숭이 수컷은 자기보다 우세한 수컷이 공격하려 하면 수컷을 유혹하는 암컷의 자세를 취한 다음 엉덩이를 내밀어 올라타게 할 때도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올라타게 할 때가 많다. 우세한 암컷도 역시 지위가 낮은 암컷의 몸 위에 올라탈 수 있다. 성적 행동 양식을 성행위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은 영장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 되었고, 집단의 화합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다른 영장류는 강력한 한 쌍의 암수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과 짝을 짓는다 해도 그것은 당면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 번식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오래 계속되진 않는다. 동성애는 마땅한 성교 상대, 즉 이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동물 집단에 적용된다.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이성을 구할 수 없으면 그 대신 동성을 성행위에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은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물이 아닌 대상과 성교하려 애쓰거나 자의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육식동물은 우리 속에 갇히면 밥통과 성교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원숭이는 흔히 자의행위를 하고 사자도 자의행위를 한다는 관찰이 있다. 또한 종이 다른 동물과 같은 우리에 수용된 동물은 그 동물과 짝을 맺으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올바른 자극, 즉 이성이 나타나면 이런 행위는 대개 사라진다. 비슷한 사항은 우리 인간에게서도 자주 나타나고 반응도 거의 똑같다. 남자나 여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성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식으로 성적 배출구를 찾을 것이다. 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자의행위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성적 행동 양식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문화권에서는 45세 이하의 남녀 가운데 여자의 13%와 남자의 37%가 동성애에 탐닉하여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의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다른 동물과의 성적 접촉은 훨씬 드물어. 가로 열고 이것은 물론 다른 동물이 적절한 성적 자극을 훨씬 적게 주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여자의 3.6%와 남자의 8%만이 이런 성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의행위는 성적 자극을 주는 짝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작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여자의 58%와 남자의 92%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자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행위는 번식이란 점에서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낭비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식력을 줄이지만 않는다면 별로 해롭지는 않다. 사실 자위행위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성적 집착으로 발전하면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사랑에 빠지는, 즉 성적 관심을 끄는 대상과 강력한 유대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적 각인을 찍는 이런 과정은 오랫동안 자녀를 키워야 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장기적 부부관계를 낳는다. 각인을 찍는 과정은 진지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우리가 성적 관심을 쏟은 최초의 대상이 바로 그 대상이 되기 쉽다. 각인은 결합하는 과정이다. 성적 보상을 얻는 순간 그 보상을 준 중요한 자극은 보상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 중요한 자극이 없이는 결코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사회적 압력 때문에 동성애나 자의행위로 최초의 성적 보상을 경험하면 이런 행위가 갖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적 중요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특이한 형태인 패티시즘, 가로 열고 이성의 몸의 일부나 옷가지 등으로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성욕의 일종, 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이것을 막아준다. 첫째, 우리는 이성의 특유한 성적 신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장치를 잘 갖추고 있어서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대상에게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둘째, 우리가 최초로 경험하는 성적 실험은 시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자주 그리고 아주 쉽게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에서 빠져나온다. 마치 완전한 각인 과정은 다른 성적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 채 꾸물거리고 있는 것 같다. 이 탐색 단계에서 우리는 대체로 수많은 사소한 각인을 찍는다. 먼저 찍힌 각인은 다음에 찍힌 각인으로 지워지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여 마침내 중요한 각인을 찍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 대개 이쯤에는 다양한 성적 자극에 충분히 노출되어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자극을 주는 대상과 짝을 짓게 된다. 다른 동물에게 나타나는 성향과 비교해보면,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쌍의 암수가 짝을 짓는 철새는 번식기가 되면 보금자리를 지을 번식지로 이동한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이동하는 젊은 새는 아직 짝을 짓지 않았지만 다른 어른 새와 마찬가지로 텃세권을 확립하고 짝을 맺어야 한다. 이런 일은 번식지에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젊은 새들은 성적 신호를 근거로 짝을 선택한다. 이런 신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타고난 것이다. 일단 이성을 선택하여 구애하면 그 이성에게만 성적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성적 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짝을 짓는 구애 단계가 진행되면 본능적인 성적 단서, 괄호 열고 이것은 모든 동물의 모든 암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본능적인 성적 단서가 자신의 짝인 특정한 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결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각인 과정을 좁혀야만 새는 자신의 짝에게만 성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번식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가 시작될 때 시험삼아 암컷과 수컷 중 어느 한쪽을 모두 없애버리면 수많은 동성애 관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새들은 올바른 짝과 가장 가까운 대상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 우리는 짧은 번식기의 마감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짝을 찾아 돌아다니며 많은 이성과 교제해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청소년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성적으로 격리된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영원히 동성애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우리가 만약 철새와 같다면 남학생뿐인 기숙학교 또는 이와 비슷한 남자뿐인 조직에서 생활하는 젊은 남자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이성과 한 쌍의 남녀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남자끼리만 생활해도 이성과 짝을 짓는 과정은 별로 손상되지 않는다. 각인이 찍히는 화폭에는 대부분 가벼운 스케치만 되어 있고 나중에 좀 더 강력한 인상을 받으면 이 스케치는 쉽게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 소수의 경우에는 보다 영구적인 손상을 받는다. 이런 사람의 경우 성적 쾌감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특징은
성적 표현과 영혼이 굳게 결부되고 그 후에 짝짓기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상대에게만 성적 관심을 표현한다. 동성이 보내는 기본적인 성적 신호는 이성보다 열등하지만 화폭에 뚜렷이 각인된 인상을 지울 만큼 열등하지는 않다. 사회가 왜 그런 위험을 자초하느냐고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그것은 현대문화가 요구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과학기술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되도록 교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기능을 갖추자마자 가정을 꾸린다면 잠재적인 훈련 능력이 많이 낭비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는 강한 압력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화적 제약은 성적 능력의 발달을 막지 못하고 성욕은 정상적인 배출구를 찾지 못하면 다른 배출구를 찾게 마련이다. 동성애적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남성적이고 지배적이거나 아버지가 지나치게 나약하고 사내답지 못하면 이런 상황은 자녀에게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행동 양식의 특징과 해부학적 특징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성적으로 성숙했을 때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짝을 찾게 되면 그가 선택하는 짝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딸도 비슷한 위험을 겪는다.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유아기가 너무 길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오랫동안 함께 살게 되고 그에 따라 장애가 몇 세대에 걸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성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사내답지 못한 아버지는 아마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을 테고 그의 부모도 역시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부모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몇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뒤에야 서서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진 나머지 자녀를 아예 낳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된다. 나는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적 변태를 논할 수는 없다. 나는 다만 개체군의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생물학적 도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적 행동 양식이 번식을 방해한다면 그런 행동 양식은 생물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승, 수녀, 노처녀와 노총각, 그리고 동성연애자 같은 집단은 모두 번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변종이다. 사회는 그들을 낳아서 길러주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도승이 변종이 아니듯 적극적인 동성연애자도 변종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혐오스럽고 반도덕적으로 보이는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집단의 번식을 방해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아무리 변태적인 성행위라도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생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한 쌍의 남녀관계를 강화해 준다면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제 몫을 다한 것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가장 타당하고 사회의 승인을 받은 성적 관습과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울. 이제는 원칙에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생물학적 도덕률은 인구가 과밀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원칙이 뒤바뀐다. 다른 동물을 시험 삼아 과밀한 상태에 놓아두고 연구한 결과 개체군의 밀도가 한계에 달하면 사회구조 전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밀도가 높아지면 동물들은 병에 걸리고 새끼를 죽이고 난폭하게 싸우고 자기 몸을 불구로 만드는 자해 행위를 한다. 어떤 행동도 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결국 많은 동물이 죽어서 밀도가 낮아지면 다시 번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비극적인 대격변을 거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과밀의 첫 조짐이 분명히 나타났을 때 번식을 방해하는 장치가 도입되었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 가까운 장래에 나아질 조짐이 전혀 없는 심각한 과밀 상태에서는 번식을 방해하는 성적 행동 양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류는 바로 그런 상황을 향해 급속도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현존하는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출산율을 낮추어야 한다. 질적 향상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 증가를 막아야 한다. 산하 제한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기본 단위를 붕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 위험은 거의 없다. 완벽한 피임 기구가 널리 사용되면 성윤리가 문란해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인간은 한 쌍의 남녀관계를 맺는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피임을 하여 자녀를 전혀 낳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남녀는 부부관계에 많은 비중을 둘 테고 거기에서 오는 긴장이 부부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다른 부부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는 필요하지 않다. 모든 부부가 두 자녀씩만 낳는다면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번식시킬 뿐이므로 인구는 전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를 고려하면 평균 자녀 수가 둘보다 약간 많아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인류의 궁극적인 파멸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계적이거나 화학적인 피임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세대가 피임을 경험한 뒤 옛날 전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을 때 피임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성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피임은 사회 체계와 성적 체계를 간접적으로 예기치 않게 왜곡하거나 혼란시킬지도 모른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다. 그러나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인구 과잉 문제를 염두에 두면 출산율을 극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따라서 수도승과 수녀, 노처녀와 노총각, 그리고 동성 연애자처럼 자녀를 낳지 않는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비판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순전히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 주장은 그들이 특수한 소수파의 입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그 밖의 사회적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번식만 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점에서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일원으로 활동한다면 그들은 이제 인구 폭발에 기여하지 않는 유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 인간의 성적 행동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애당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충동에 충실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이 환상적으로 진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류의 성적 체계는 나중에 획득한 육식동물의 특성과 더불어 놀랄 만큼 훌륭하게 살아남았다. 도시근교에 사는 수무가족을 택하여 남자가 식량을 얻기 위해 밖에 나가 사냥을 해야 하는 원시적인 아열대 지방에 데려다 놓아도 이 새로운 부족의 성적 구조는 거의 또는 전혀 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모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전문적인 사냥기술, 즉 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행동 체계와 성적 행동 양식은 원래 형태를 다소나마 유지하고 있다. 아기농장, 성행위의 공유화, 선택적 불임화, 국가의 통제하에 놓인 번식 의무 등등 공상과학 소설의 개념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우주 원숭이는 달을 향해 날아갈 때도 여전히 아내와 자식들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가져간다. 오로지 전반적인 산하 제한이라는 분야에서만 현대 문명은 우리의 해묵은 성적 행동 체계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약학과 의학 및 위생학 덕분에 우리의 출산 성공률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우리는 사망률을 줄였고 이제는 출생률을 줄여야 할 때다. 아무래도 다음 세기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성적 행동 양식을 마침내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킨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성적 행동 양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상으로 2장 읽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은 3장의 기르기, 가르치고 모방하는 탁월한 선택, 이 측면에서 바라본 털없는 원숭이, 인간에 관련된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